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거리를 회색으로 적시고 있었다. 최운서의 작은 스타트업 은호이아의 사무실 창문에도 마치 회사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듯 빗줄기가 사선으로 흘러내렸다. 한때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꿈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압류를 경고하는 붉은색 딱지와 독촉장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직원들의 무거운 한숨으로 채워져 있었다. 은호이아는 은서의 아버지, 차 회장이 남긴 유산이자 그의 꿈 그 자체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패션, 대기업의 획일적인 디자인에 맞서는 독창성. 하지만 이상만으로는 이 차가운 자본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은 은서는 거대 기업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자금 압박 속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차 대표님. 최종 투자 심사에서 부결 결정이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냉정한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계약을 맺었던 클라이언트마저 회사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은서는 텅 빈 눈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월급날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사 통장의 장원은 처참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여러분. 이번 달 월급도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녀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원망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은서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이 빗물 맺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한때는 저 불빛들이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그녀의 실패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목적 없이 비에 젖은 거리를 걸었다. 지친 발걸음은 어느새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거대한 섬, 서울역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지만 지갑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역 앞에 작은 가판대에서 가장 싼 크림빵 하나를 샀다. 이것이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그녀의 처지가 이 빵 한 조각처럼 초라하게 느껴졌다. 역 앞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빵 봉지를 막 뜯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그녀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 남자는 기둥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행색은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더럽고 찢어진 옷,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깡마른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일반적인 노숙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비굴함이나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옷은 비록 더러웠지만 한때는 아주 고급 원단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깡마른 얼굴의 골격은 날카롭고 기품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기억과 감정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공허함 너머 아주 깊은 곳에 날카로운 지성과 자존심의 불꽃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구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은서는 그를,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빵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 역시 배가 고팠고 지쳐 있었고 이 작은 위로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지금 그녀는 남을 동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기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빵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자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받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식사하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남자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그의 시선에 처음으로 안개가 걷히는 듯한 미세한 초점이 생겼다.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감정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짧고 조용한 인간적인 교감이었다. 은서는 돌아섰다. 이상하게도 뱃속의 허기짐은 잊은 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감 외에 다른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카메라는 홀로 남은 남자를 비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신중한 손길로 빵 봉지를 뜯었다. 그리고 그가 첫 한 입을 베어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의 손에 따뜻한 빵을 쥐어주던 기억의 파편. 그의 뇌를 감싸고 있던 두꺼운 안개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의 더러운 뺨 위로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서울역에서의 그 기묘한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최은서는 이상한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굶주린 사람에게 마지막 빵을 건넸던 그 순간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절망을 조금이나마 녹여준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연약한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다. 그날 오전 우체국 집배원이 건네준 두툼한 등기우편 봉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안에는 차가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찬 최종 퇴거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건물 관리 주체가 태민개발이라는 낯선 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일주일 안에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강제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주일, 은서의 입에서 허탈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이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 그리고 얼굴에는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세련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두 사람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바로 퇴거 통보서에 적혀있던 태민개발의 이사 권태민이었다. 최은서 대표님, 맞으시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상대를 평가하는 상어의 눈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치 동정심이라도 보이는 듯 혀를 찼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돌아가신 차 회장님의 꿈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둘 수는 없죠. 그는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해온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은오이아의 브랜드와 디자인, 모든 것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완벽한 파산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관대한 행동인 것처럼 그는 테이블 위로 계약서 한 부를 미끄러뜨렸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인수가액이 적힌 부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모욕적인 액수였다. 회사의 진정한 잠재 가치에 몇십 분의 1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헐값.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약자의 시체를 뜯어 먹으려는 하이에나의 방식이었다. 그 순간 은서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부심이자 그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권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권 이사님, 저희 회사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꿈이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그 어떤 헐값에도 저희의 영혼을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다시 밀어냈다. 권태민의 완벽했던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에 상대를 깔보는 듯한 잔인한 즐거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용감하시군요, 차 대표.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은서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주일 뒤에 저는 이 자리에서 대표님의 우는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유유히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위협이 차가운 독처럼 공기 중에 남았다. 그가 떠나자 직원들의 마지막 남은 사기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은서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늙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은서는 직원들 앞에서는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녀의 단단했던 의지도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책상 위에는 퇴거 통보서와 모욕적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하루 종일 필사적으로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너무나도 억울했고 너무나도 외로웠다. 그렇게 오랫동안 처절하게 싸워왔는데 권태민으로 대표되는 저 거대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마침내 그녀의 꿈을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우는 모습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등진 어두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구석으로 몰린 작은 짐승의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최운서가 건넨 빵 한 조각은 권지혁의 꽁꽁 얼어붙었던 기억의 강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문은 점차 커져 그의 의식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동안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빵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빵에 담겨있던 온기는 여전히 그의 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온기는 그가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감각들을 서서히 일깨우고 있었다. 기억은 홍수처럼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희미한 섬광처럼 파편적으로 떠올랐다. 빵의 부드러운 맛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의 입에 넣어주던 카스텔라의 기억을 불러왔다.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자신이 한때 살았던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의 정원을 뛰어다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바쁘게 지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의 모습은 그에게 익숙한 권력의 감각과 지독한 긴장감을 상기시켰다. 그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익숙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부티처럼 그의 발걸음은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무작정 걸었다. 그의 걸음은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점차 익숙한 리듬을 되찾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도시의 심장부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거대하고 눈부신 마천루 앞에 멈춰 섰다. K타워. 그는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곳은 너의 장소라고, 너의 왕국이라고. 그는 홀린 듯 건물의 거대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웅장하고 화려한 로비. 그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젊고 오만한 표정의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썩 꺼져.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저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깊은 본능에 이끌려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를 구경하며 수군거리고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 입구에서 벌레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시선이 로비 중앙의 거대한 디지털 벽에 맺혔다. 그곳에는 태민 개발의 새로운 리더십을 축하하는 화려한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가득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의 조카 권태민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 권태민 회장이라는 자막과 함께 조카의 얼굴,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물리적인 충격, 그 두 가지가 그의 머릿속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안개를 가르는 한 줄기 번개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돌아왔다. 자신의 이름, 권지혁, 자신의 직함, K엠파이어의 회장, 그리고 배신. 와인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던 조카 권태민의 얼굴, 부패한 의사의 주사기, 정신을 잃고 끌려나와 뒷골목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그날 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끔찍했던 혼란과 굶주림, 무력감, 기억의 홍수가 그의 머릿속에서 고통스럽게 폭발했다. 그의 눈에서 텅 비어 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섭도록 맑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인수합병의 귀재,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노숙자는 사라졌다. 회장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싸우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옷에 묻은 먼지를 아무렇지 않게 털어냈다. 그는 자신을 밀쳐낸 보안 요원들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 절대적인 권위와 차가운 분노가 담긴 그 시선에 젊은 보안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길 잃은 자의 비틀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왕의 신중하고 강력한 발걸음이었다. 권지혁은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그는 몇 주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화인처럼 새겨져 있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당황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의 충직한 비서, 김 비서였다.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한 으르렁거림과도 같았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사냥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고 절망을 체감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퇴거일 아침 은호이아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물건들을 말없이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운서는 애써 씩씩한 척하며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이, 그리고 그녀와 직원들의 청춘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감정 없는 얼굴로 사무실의 모든 집기 위에 차가운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탁. 은서가 아끼던 재봉틀 위에 탁. 젊은 디자이너가 밤새워 작업하던 컴퓨터 위에 탁.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 위에. 딱지가 붙는 소리는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총성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애원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당장 갈 곳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단 며칠의 시간이라도 벌고 싶었다. 하지만 집행관의 대답은 기계처럼 냉정했다. 법원의 명령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 뒤에 서 있던 태민개발에서 나온 직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절망적인 풍경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걸어 나왔다. 앞에 선 남자는 며칠 동안 덥수룩했던 수염을 말끔하게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한 모습이었다. 그는 단순하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노숙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지성과 위험할 정도의 카리스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매의 눈빛이 느껴졌다. 그의 뒤에는 굳은 표정의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직원들도, 집행관들도, 태민개발의 직원도 모두 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수석 집행관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누구십니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권지혁은 집행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태민개발에서 나온 직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감과 살벌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내 건물에서 내 허락도 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태민개발의 직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다. 당신 건물이라고? 이 건물은 엄연히 태민개발 소유고 나는 우리 권태민 회장님의 대리인이다. 당신 뭔데 여기서 행패야? 권지혁의 입가에 아주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서 수석 집행관에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 건물의 원본 등기부 등본과 권지혁의 신분을 증명하고 회장 직무대행 권태민의 모든 법적 권한을 정지시키는 공증된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집행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의 기계처럼 냉정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류에 적힌 이름.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적인 사냥꾼 권지혁. 그리고 권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던 최은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은서는 그를 알아보았다. 서울역의 그 노숙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노숙자와 지금 눈앞에 이 남자의 이미지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권지혁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침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제목에 나온 그 순간이었다. 최은서 대표, 맞습니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 권지혁입니다. 회의실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렸다. 집행관들은 얼어붙었고 태민개발 직원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딘가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은오이아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이 남자와 자신들의 대표가 한때 도와주었던 노숙자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권지혁은 은서를 향해
아주 조금은 장난기 어린, 그러나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빵 한 조각 빚을 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두 세계가 이 믿을 수 없는 한순간에 충돌하고 있었다. 거지는 구원자가 되었고 희망은 가장 불가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작전 로에 트로초이 광고의 도산밭 자우트렁 추엉카에 추엉맨 권지역의 세상은 차가운 효율성과 무자비한 전략으로 움직였다. 그가 돌아온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은오이아 사무실에 서서 모든 상황을 단 몇 분 만에 정리했다. 그는 얼어붙은 집행관들과 태민 개발 직원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강제 집행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권태민에게 전하세요. 내가 돌아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집행관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다. 권지혁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운서와 그녀의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건물에서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었다. 장면이 바뀌었다. K타워의 최상층. 하지만 권태민의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태민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권지영만의 비밀스러운 커맨드 센터였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와 그의 기업 제국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사냥꾼이 그의 사냥터로 돌아온 것이다. 김비서, 현재 상황은? 권태민이 회장님의 부재를 틈타 이사회 일부를 매수하고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통해 K엠파이어의 핵심 자산을 태민 개발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K타워 주변 부지를 공격적으로 매입,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권지혁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어설프긴 내 것을 훔쳐서 내게 다시 팔려고 했던 건가. 그의 방역은 즉각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권태민이 손을 댄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내가 스위스 은행에 만들어둔 비상자금 라인을 가동하고 그놈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차단해 김비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거의 동시에 권태민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동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사람들에게 연락하게. 때가 되었다고. 김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태민에 의해 좌천되거나 은퇴했지만 여전히 권지혁에게 충성하는 그룹의 원로 이사들과 핵심 주주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물밑에서 거대한 권력의 지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다. 정보였다. 그는 조카인 권태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허영심, 그의 비밀스러운 여자관계, 그리고 그가 조성한 불법 비자금까지. 그는 가장 신뢰하는 정보팀을 통해 그 정보들을 아주 조금씩 특정 금융 전문 기자들에게 흘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권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든 자금줄이 막혔다.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루머들이 증권가를 떠돌았다. 그는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의 제국을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이성을 잃고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한편 최운서와 은오이아의 직원들은 꿈같은 현실 속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며칠 후 권지혁이 다시 은오이아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빵을 받던 온화한 눈빛도 집행관을 쫓아내던 차가운 표정도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었다. 차 대표의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시장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군. 원가 구조가 취약하고 마케팅 전략은 전무해. 이러니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그의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했다. 은서는 그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도와주었던, 연민을 자아내던 그 노숙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이성과 데이터로만 세상을 보는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감사함과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카리스마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대화가 끝나고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 회사 자체의 경쟁력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다. 조만간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적인 제안을 가지고 다시 오지. 그의 말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심판 예고처럼 들렸다. 그 주 금요일, 마침내 권지혁의 방역이 정점에 달했다. 그가 움직인 이사들의 요구로 권태민의 리더십과 최근의 재무 불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권태민은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이 회사의 지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사냥꾼은 마침내 먹잇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커맨드 센터의 모니터 위로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권태민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권지혁은 그 모습을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전쟁은 길지 않았다. 그는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는 사자처럼 조카인 권태민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긴급 이사회는 그의 완벽한 무대였다. 권태민이 방역할 기회조차 얻기 전에 권지혁 측 이사들은 그의 모든 불법 행위와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터뜨렸다. 권태민은 자신이 설치한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이사회가 끝날 무렵 그는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고 곧장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하지만 권지혁의 마음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자신의 왕좌를 되찾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낯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최운서와 그녀의 작은 회사 은오이아였다. 그는 자신의 비밀 커맨드 센터로 최운서를 불렀다. 은서는 이 하이테크 요새와도 같은 낯선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위압감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작고 초라한 사무실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권지혁은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냉정한 비즈니스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은오이아의 재무 분석 자료를 띄웠다. 보다시피 이 회사는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조각 같았다. 부채는 자산을 초과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미미하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즉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은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으니 특별한 제안을 하지. 그가 화면에 새로운 계약 조건을 띄웠다. 내용은 간단했다. 권지혁이 단돈 1원에 은오이아의 지분 80%를 인수한다. 그 대가로 그는 회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정상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최운서는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경영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권지혁이 갖는다. 그것은 전형적인 M&A 전문가, 사냥꾼 권지혁의 방식이었다. 냉혹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공정한 제안. 그는 은서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꿈과 자존심을 돈과 맞바꿀 것인지 은서는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였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고독한 눈빛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이성과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무자비한 포식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거절하겠습니다.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준 직원들의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돈으로 연명하는 허수아비 대표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맑았다. 제가 서울역에서 만났던 분은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그분은 제 빵을 받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시겠지만 저는 그날 밤 회장님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온기. 권지혁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굶주림을 채워주었던 빵의 맛,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렬했던 낯선 이가 건넨 이유 없는 친절의 온기.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의도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해왔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그는 평생을 친절은 약점이고 감정은 사치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의 그 견고한 세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은서를 보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작지만 강인한 여자. 그의 안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다. 그의 차가웠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계약 조건이 떠있던 스크린을 꺼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업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인간을 보고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반갑스, 감비스건. 그것은 그의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권지혁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은서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며 자신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 권지혁은 거대하고 고요한 커맨드 센터에 홀로 남았다. 스크린에는 그가 이룩한 거대한 부와 권력의 제국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꺼진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사냥꾼의 얼굴과 빵 한 조각에 눈물을 흘렸던 남자의 얼굴. 그 두 개의 얼굴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전설적인 사냥꾼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음 사냥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짝샨 로아, 자일라 숑셋, 종코이 끙쿠아 카우추옌, 노에몬 노쿠아 치액발미 주옥 트랄라이티오못 가시작비엣, 총 셰페. 권태민이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스스로 판 무덤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삼촌인 권지혁의 등장을 경영권 찬탈을 노리는 외부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권지혁의 모습은 그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노숙자의 행사액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는 권태민의 비난과 변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주들 앞에 단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K타워의 비밀 커맨드 센터에서 촬영된
권태민과 그의 공모자들이 나누는 대화 영상이었다. 권지혁의 실종 이후 그들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권지혁을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냥꾼이 자신의 사냥터에 설치해둔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덫이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제국은, 그의 탐욕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그는 회의실에서 곧장 검찰에 연행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권지혁은 다시 최은서의 사무실을 찾았다. 직원들은 그를 보고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은서는 담담하게 그를 맞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두렵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그는 지난번의 차가운 계약서 대신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은서는 천천히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인수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성장 파트너십 계약서였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권지혁이 개인 자격으로 은호이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지분은 은서가 90%, 권지혁이 10%를 갖는다.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최은서 대표에게 있으며 권지혁은 오직 조언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 이 모든 투자는 빵 한 조각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냥꾼의 냉혹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간적인 미소가 서려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권지혁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평생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며 살아왔소. 신뢰, 충성,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의 마지막 빵을 주었지.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은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그 옹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제국 전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러니 이건 나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서울역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은서는 평소에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기묘한 편안함이 흘렀다. 두 사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두 그릇이 놓였다. 권지혁이 숟가락을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사는 거요. 빵빚은 이걸로 갚은 셈 칩시다. 은서는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겨울을 녹이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들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 작은 식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주고 있었다. 한 조각의 빵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